NHL 2017-2018 새 시즌이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NHL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나란히 원정길에 나섰던 국내 세 팀에게는 아쉬움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안양 한라가 일본 원정 4연전에서 2승 2패를 기록한 가운데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일본 원정 4경기에서 모두 패했고 하이원도 연패에 빠지면서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1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16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가 오늘 없습니다. 이연섭 기자와 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박힘찬 PD가 대명 킬러 웨일즈 원정 경기 취재차 일본에 갔고요. 오늘 오후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0월 2일 월요일 지금 오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박힘찬 PD 돌아와서 화요일에 녹음을 하면 딱 좋은데 추석 연휴다 보니까 그렇죠. 스튜디오가 문을 여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밖에 없는데 여는 데가. 근데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부득이하게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박김찬 PD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일본 원정 얘기를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네요. 자, 오늘 월요일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죠. 여러분의 댓글이 먼저 있는데요. 오늘은 팟빵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월요일에 녹음해서 화요일에 업로드 되니까 빨라서 좋다는 분들이 또 있네요. 네, 빨리 들어서 행복하시답니다. 센트럴 디비전 1강 예상되는 댈러스 감독님이 히치콕 감독 세인트루이스에서만 못하셨나봐요. 2010년대 초중반 플레이오프에서 미끄러져서 짜증났던 기억이 계시다고 하네요. 올 시즌 댈러스 눈여겨보겠습니다 하셨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댈러스 그 구단주와 댈러스 스타즈 팀과 어떤 관계가 혹시 있느냐, 댈러스 매버릭스 마크 쿠반 구단주와 댈러스 스타즈가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이시네요. 예, 근데 관계가 없는 고요. 네. 이제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톰 게글레디시가 2011년 11월 18일부터 댈러스의 오너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분이 애틀랜타도 이제 사서 이제 다시 이제 지역 재배치를 할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잘 안 됐고, 댈러스를 어쨌든 11년부터 이제 오너로서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11년 이후에 댈러스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구단주 자체는 잘 만났다. 그리고 댈러스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상당히 이제 또 순간 빅네임을 수집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11년 좀 잘 나가기 시작할 당시에는요. 예. 어쨌든 작년에 좀 고꾸라지긴 했지만 올해는 상당히 강한 팀이 될 것 같고, 또 히치콕 감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감독이 NHL에서 못한 시즌이 사실 거의 없죠. 이제 사실 세인트루이스를 맡을 때도 5시즌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시즌은 단축 시즌인데 48경기에서 29승을 올린 적도 있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평균 50승 이상 올린 감독입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사실 승점 2점으로 계산해도 100포인트 이상 시즌을 3시즌을 연속으로 했다. 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독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버버그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이 감독이 또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모양이죠. 세인트루이스에서의 평가 절하를 당하는 부분은 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똑같은 그림으로 미끄러졌다라는 게 결국은 키였죠. 근데 2015-16년 때 컨퍼런스 파이널을 한번 갔는데 여기서 좀 더 못 나간 게 세너제이한테 막혔죠. 이 시즌은. 네. 이게 정말 컸어요. 여기서 좀 더 한 발짝만 딱 더 갔으면은 진짜 그 해 세인트루이스면 제가 봤을 땐 피츠버그를 깼을지도 모를 것 같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좀 안 좋게 됐죠.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히치콕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이원에 대한 이현섭 기자님의 냉정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박힘찬 PD님의 대명에 대한 우승 후보 이야기에도 시원하게 동의 안 하시는 면이 재밌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전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승 후보로 보기에는 약간은 좀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명 자체가 올해 2년 차인데 사실 올해 2년 차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플레이오프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순위까지도 처음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기대 예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우승 후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저도 일본 가기 전에 제가 그 하이원, 사할린, 한라전 잘했는데 그렇죠. 일본 팀들은 상당히 잘했죠. 스타일이 다르고 스피드가 다르니까 오히려 일본 팀들한테 고전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었는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대로 한편으로 나오죠. 씁쓸한 면이 있어요. 예, 그대로 나왔죠, 그냥. 예. 자, SY더맨님 댓글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캐나다전 예매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려지는군요. 흐흐 하셨고요. 비하인더넷 115회에 또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창올림픽 세부 경기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누구끼리 언제 몇 시에 어느 경기장에서 붙는지 이게 그렇죠. 다 나왔어요. 예, 세부 일정이 다 나왔고 예. 제가 알기로는 오늘쯤 2018년 올림픽에도 적용될 만한 IIHF 룰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뭐 다음 주에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여자 대표팀은 우리나라 스위스, 스웨덴, 일본을 차례로 만나게 되고 남자 대표팀은 체코랑 가장 먼저 하고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남자부 결승전이 90만 원이더라고요. 티켓값이. 예. 근데 뭐 원래 90만 원, 그렇게 60만 원, 30만 원. 예,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요. 예. 캐나다전 예매하셨으면 그거보다 좀 싸겠네요. 예. 일단. 네. 뭐 조별리그는 좀 또 많이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뭐 싸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정도면 뭐. 본격적인 예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러시아전을 차라리 러시아 게임을 그냥 보러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올해 뭐 멤버가 사실 그렇게 기대할 만한 멤버가 아니라서요. 네. 그래도 뭐 국가대표팀이 언제 또 그 정도 되는 캐나다랑 붙겠습니까? 혹시 러시아 더 붙겠네요. 5월에 내년 5월에 더 센 팀이랑 붙네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혹시 러시아에 대한 애착을 보이시는 이현석 기자님이 올해는 금메달 땁시다. 네이버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덩크 지조님인데요. KGOD님이시죠. NHL 프리시즌 재밌게 보고 계시대요. 지난번에 지구별 프리뷰 잘 들으셨는데 그 덩크 지조님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댓글을 남길까 하다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예, 얼마든지 이런 의견 교환. 시카고가 여전히 강하다고 느껴지셨대요. 세드가 와서 그런지 그 허무했던 PK 능력도 보완된 느낌이다. 공격도 여전히 좋다. 뎁스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충분히 뭐 포텐셜 젊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센트럴 최강팀 시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댈러스도 뭐 분명히 강해진 건 맞고 강해졌다고 댓글 달았는데 프리시즌 때 좀 만족할 만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또 있고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호흡이 좀 갖춰진다면 단숨에 1강으로 올라갈 자력은 갖춘 팀이 댈러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뉴저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네요. 뉴저지가 센세이션 일으킬 것만 같은 생각이 같으신 것 같네요. 프리시즌 때 뉴저지가 괜찮다면서요? 예, 상당히 좋다고 들었고 이제 올해죠. 올해 1번으로 지명된 이제 니코 히시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선수가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좀 더 뉴저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저지가 포함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지난주에 좀 거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듣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아까 제가 예상순위 잠깐 보니까 뉴저지 위치가 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커피 브레이크님 또 KGOD님 덩크지조님과 의견 나눠주셨는데 역시 뉴저지 데블스에 대한 얘기 주고받으셨네요. 뉴저지가 프리시즌 때 잘하고 있어서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프리시즌이 또 제가 또 그 콜로라도 희망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막 콜로라도도 잘해요. 거의 안 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예. 프리시즌이니까요.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님 또 하나 댓글 주셨는데 세인트루이스, 페브리, 스틴, 버그랜드만 회복해도 내십이라고 2, 3위 다툴 수 있는데 안타깝다. 추석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벌써부터 지금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또 야로미르 이렇게 부상자가 많으니까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와 계약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는 사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다른 센트럴 팀이 다 강해졌는데 사실 블루스도 이렇게 전력만 갖춰지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1위를 노려봐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부터 부상이 또 터지기 시작하니까 시즌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네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네요. 다음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립스와 카이오츠의 평행 이론이 거창한 건 아니고 카이오츠의 젊은 선수들이 잘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입니다. 라고 보충 설명 주셨어요. 그리고 달라스는 셀러리 캡 적용받지 않는 팀 같다는 느낌을 줄 만큼 강하다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곳 단장 BC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질문만 받으면 녹음기 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난 그저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일이다. 그걸 가능한 것뿐이지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360도 카메라 유튜브에서 잘 보셨다고 다시 한번 감동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추석 인사 주셨네요. 평행이론이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그때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젊은 선수들이 끌고 간다라고 네. 한 이제 그 부분 좀 추측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 부분을 보시면은 뭐 비슷하다고 하면 확실하게 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KGOD님이 또 같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토론토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한 헵스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헵스인가 싶을 정도네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고 근데 저희 9대2로 잡는 거 보면 괜찮던데. 저희라는 거는 오타와를 9대2로 어저께인가 깨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프리시즌 한 번 지면 또 한 번 이기면 되고 하니까.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발 맞추는 수준으로 보신대요. 네. 원래 뭐 실험 프리시즌의 위주니까. 의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바이런이 작년만큼만 해줬으면 하신다고 하셨어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네이버에도 댓글을 주셨네요. NHL 프리시즌 경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안 나오던데 라이브 못 보나요? 돈을 NHL TV를 구매하시면 유료 결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시즌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연섭 기자님의 콜로라도에 대한 시원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콜로라도 하니까 김정민 팀장님 생각납니다. 딱 이제 콜로라도 애벌렌치 하면 그냥 딱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 생각이 딱 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가 NBA의 브루클린 네츠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 같으시대요. 미래도 없고 현재도 암울한 팀. 그래도 거기보다는 좀 낫습니다. 거기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예전에 100회 특집 나오셨을 때 이연석 기자님과 NBA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농구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거긴 진짜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NHL 프리시즌에 출장 정지 징계받으면 정규 시즌에도 이어져서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KGOD님이 이어진다.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저도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또 예전 데이비드 클락슨 선수가 싸워가지고 10경기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왜 10경기 정지하면 예전에도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지 이글스의 그 당시 누구였나요? 그 용병 선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벤치에서 난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에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시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 짓을 원래 그걸 하면은 10경기 출장 정지가 주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시아리그에서는 그냥 그런 정기가 안 나왔죠. 제 생각에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건 뒤로 두고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슨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제 기억에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갔고 정규 시즌에서 그런 또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댓글인데 인터뷰를 보시고 뭔가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최고 인기 종목 NHL 평창에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인 것 같은데 위정자의 생각이 절하단 걸 확인사살하는 인터뷰네요. 후 덜덜덜덜덜 하셨어요.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예전에 이제 사실상 NHL 올 희망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NHL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때 이분은
좀 종목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모르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알면은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요 알면은 왜 그런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네. 없었거든요. 예, 그 뒤로부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신뢰를 안 하고요. 뭔가 이번 걸로 사실 뭐 그냥 확인 사살이 났죠. 예. NHL 안 오면 흥행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예매 현황 얘기만 봐도 그렇죠. 올림픽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안 오는 건 안 오는 거고 안 오는 대로 해야죠. 현실에서 뭐 방법을 찾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안 오면은 결국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득이긴 합니다. 상대하기가 수월하긴 그렇죠. 하겠죠. 그래 너무 당연히 쉽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세당은 넓고 잘하는 선수 많기 때문에. 네. 네. 자, 댓글 이렇게 다 살펴보고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의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NHL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개막하죠? 예, 4일, 3일 이렇게 남았는데 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그 프리뷰 시간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했고 오늘 이제 4주째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왔고요.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입니다. 좋은 팀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번에 프리뷰 준비하시면서 이현숙 기자님도 참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순위를 제가 몇 번 바꿨는지 세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바꿨어요. 예상 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팀이 당연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 팀이 센데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섞어가지고 네.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앞선 3개의 디비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이제 순위를 결국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뭐 앞선 디비전도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는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너무 오랜 혼돈입니다. 올해 이 정도로 혼돈일 줄 몰랐어요. 고심 끝에 나온 오늘 프리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네. 구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8팀 2강 5중 1약으로 구도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고심 끝에 2강 5중 1약. 예, 2개의 팀은 확실하게 이제 상위 2개의 팀은 확실하게 플레이오프를 갈 것 같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5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나 갈 수 있는 이제 사실 저는 올해도 메트로가 5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예요. 5중이라고 해도 이제 5개 팀 중에 3개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좀 전망이 조금 더 밝은 팀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팀들 하지만 이제 마지막 1약인데 1약은 좀 1약이 아닌 1약 느낌입니다. 사실 뭐 중약 중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팀이 앞선 7개 팀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비교 우위에 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놓은 1약으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력의 변화가 많은 팀들이 많다고 한 이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 예상 순위별로 역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강자 중에 강자는 누가 될지 예상 순위 1위 어딘가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이 메트로폴리탄을 호령할 강자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로스터 변동도 이 팀이 많아요. 보시면은 공격 진영에서 좀 빠진 선수가 많습니다. 브랜든 사드, 뭐 가니에, 하트널, 카르손 같은 선수들이 대거 빠졌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던 한 3개의 라인에서 좀 일정하게 득점이 나오는 이런 부분은 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1라인 공격이나 파워플레이 같은 순간적인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화력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팀은 수비가 상당히 강점인 팀인데 리그 실점 2위, 작년에 전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이고 어쨌든 공격 역시 핵심 선수들은 다 잔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가니에 선수랑 사드 선수가 조금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핵심 선수들이 다 잔류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올해 수비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작년에 정말 콜럼버스 수비진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비수들이 한 살 더 먹어봤자 상당히 평균 연령은 그대로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도 더 좋을 것이고 골리의 보브rov스키 역시 물론 뭐 작년과 같이 뭐 93%가 넘는 세이브 성능률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도 92% 정도까지는 사실 안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콜럼버스가 정규 시즌만은 적어도 1위를 할 가능성이 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럼버스가 역시나 지난 시즌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 거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콜럼버스에서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NHL에서 가장 뛰어난 단장을 꼽아라 하면은 두 단장을 꼽을 수 있는데 한 명은 스티브 아이저맨 단장이고 그 다음 단장 한 명은 콜럼버스의 단장인 케켈레이넨 단장. 네. 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큰 그림을 좀 잘 그려요. 보시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격진의 깊이는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부분은 결국 10번째, 11번째, 12번째 정도의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깊이 3, 4라인이죠. 예. 그런데 케켈레이넨 담장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라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냐면은 2011년 지명했던 루카스 세들라크 같은 선수나 작년에 지명했던 피에르 룩 드부아 선수, 그 다음에 파넬 선수는 트레이드로 넘어왔고 그 선수가 같이 넘어온 타일러 맛 선수가 있거든요. 예. 요 세 선수 정도를 기용을 하면서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수 깊이 뭐 하트널, 카르손 정도를 메우는 수준인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사실 동부 전체 1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룩 두부아 선수가 가니에 정도 수준으로 작년에 깜짝 득점원으로 등극을 한다? 이러면 충분히 동부 1위도 노려볼 수 있죠. 케켈레이넨 단장의 선택,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과연 큰 그림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네요. 콜럼버스 프로젝키츠 메트로폴리탄 예상순위 1위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파나린 저지 아직 안 사셨죠? 예, 아직 안 샀습니다. 아디다스 근데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상순위 2위 팀을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피츠버그 펭귄스가 2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실 1위, 2위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올 시즌도. 피츠버그 펭귄스 디펜딩 챔피언이고 지금 2년 연속 챔피언 팀인데 2위면 올 시즌도 뭐 만만치 않은, 우승까지는 만만치 않은 그런 그렇죠. 시즌이 될 것 같네요. 작년에 피츠버그 펭귄스 하면 역시나 공격, 업템포 요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선수들은 다 잔류했죠, 사실. 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비는 작년에 크리스 르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뭐 저스틴 슐츠나 이안 콜 선수가 생각 외로 너무나 잘해줬고, 예. 브라이언 두멀린 선수가 팀 내 탑 페어 디펜스맨으로 제대로 완벽하게 등극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올해 사실 이제 작년에 잘했던 이제 트레이드 라인에 넘어와가지고 쏠쏠한 활약을 했던 론 헤인지 같은 선수가 빠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은 그대로 크리스 르탄 선수가 채워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이제 불안감 이런 부분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트레버 데일리 선수도 뭐 좋은 활약을 했지만은 이 선수도 좀 부상이 잦았기 때문에 좀 팀에서 떠나 있었던 기간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많이 공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비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맷 머리 같은 경우에 꼴릭진의 맷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 조금 불안한 점이 있었죠. 이제 뭐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파이널에서 원정 경기는 그냥 그야말로 죽을 쓰면서 이제 6차전을 제외한 스테리컵 3, 4차전 같은 경우에 정말 죽을 쓰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선수만큼 최근 젊은 골리 중에 이만한 커리어를 낸 2년 연속 스탠리컵 우승, 그 다음에 이만한 커리어를 낸 골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정상급 골리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안티니에미 선수가 백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도 백업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츠버그 전력이 올해도 여전히 탄탄하고 이 팀도 메트로 2강에 들어올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강한 피츠버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년 연속 챔피언을 향해서 필요한 부분, 좀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사실 피츠버그 펭귄스가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정규 시즌 어쨌든 잘 치르기 위해선 정규 시즌 잘 치러야 플레이오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공백을 메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백이냐 하면은 3, 4라인 센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 4라인 센터를 하던 닉 보니노, 맥컬렌 선수가 나란히 팀을 떠났습니다. 내슈빌로 떠났죠. 예. 이제 보니노는 컬렌 같은 선수는 미네소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을 메워야 돼요. 근데 이 구멍을 메워야 되는 선수들이 카트로우니, 그레그 맥켭 이런 선수인데 NHL에서 상당히 수준급의 3, 4라인 센터를 자랑했던 보니노 컬렌이 맡았던 3, 4라인 센터진입니다. 근데 요 두 선수가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실패를 한다라고 나타나면은 사실 제 아무리 크로스비 말킨이 1, 2라인에서 공격을 지탱한다고 하더라도 순위의 하락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노와 컬렌의 공백이 걱정스럽고 물론 로니와 맥케그가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봐서는 그렇게 기대감이 느껴질 만한 수준은 아닌 모양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작년 두 선수가 NHL을 합쳐도 81경기도 못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노 컬렌 선수는 이때까지 뛴 NHL 경력만 해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경험이나 그다음에 뭐 기량 같은 걸 메우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로니와 맥케그 선수의 역할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메트로폴리탄 2강을 봤고요. 이제 5중 첫 번째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순위 3위입니다. 많이 생소하시죠?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워싱턴 캐피털스가 생소하게 예상 순위 3위네요. 매년 예측하면 1위 아니면 2위. 그 강력한 메트로에서도 1위 아니면 2위밖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워싱턴이 중으로 내려왔어요. 네. 공격 수비 양면에서 생각보다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에. 공격에서 가장 크게 공백을 느낄 만한 선수는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예요. 예. 보조 득점원은 물론 수비, PK와 같은 굳은 일에서도 사실 엄청 뛰어난 역할을 하면서 워싱턴을 지탱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뉴저지와의 트레이드로 떠나버렸습니다. 팀을. 그런데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지금 캡스 로스는 없어요. 여기도 공백이 문제네요. 예, 여기도. 근데 이 선수만한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지금 NHL 전체를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캡스가 이번에 오프시즌에 사실 뭐 브라콥스키나 그 다음에 뭐 오시, 쿠즈네초프, 오르로프까지 좀 큰 계약을 많이 하면서 캡 스페이스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저는 그래도 요한손 선수를 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거고 샤튼커크 잡지 않은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예측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캡스 넘어와서 그렇게 뭐 엄청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인트가 많긴 했습니다만 예. 아주 뛰어나지 않아서 뭐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뭐 3라인 페어로 나온 걸 보면 사실 뭐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케이예요. 샤튼커크 잡지 않는 크게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캡스 수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탱했던 칼 알즈너 선수가 떠났거든요. 두 번째 페어부터 사실 좀 구멍이 생깁니다. 물론 워싱턴 팀 자체가 슈퍼스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클래스 백스트롬 있죠, 오베치킨 있죠, 오시 있죠, 쿠즈네초프 있죠. 수비에도 니스캐넌, 뭐 칼슨도 있고 괜찮습니다. 뭐 오를로프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이 골리도 홀트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순위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작년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이 5중의 탑 3위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공격에서 요한손, 수비에서 알즈너 이 선수들의 기억을 빨리 지워내는 게 올 시즌 워싱턴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워싱턴 캐피털스의 올 시즌 키 플레이어를 꼽아주셨네요. 이 선수가 좀 시카고 같은 느낌 받으실 텐데 이 선수가 좀 등장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드르 오베치킨 선수로 꼽아봤어요. 오베치킨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결국 지난해와 사뭇 달라진 팀 분위기죠. 그야말로 이제 뎁스가 많이 약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역시나 슈퍼스타의 시원한 득점포 요거를 만한 게 없어요. 오베치킨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을 뒤돌려 보면은 팀이 상당히 상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2012년 시즌 이후로 최저 기록인 69포인트, 33골, 36개 어시스트. 나쁘진 않습니다. 최저가 69포인트예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최저급의 성적이었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베치킨 하면은
이 정도 성적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조나단 테이브스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50골 정도는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베치킨 정도의 이제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하면요. 예. 그런데 뭐 33골은 나쁘진 않지만 작년 보고 저는 좀 많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작년 제가 시즌 중반에도 이제 캡스는 오베치킨의 팀이 아니라 백스트램의 팀이라고 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오프시즌에 좀 철치부심하고 좀 몸을 만들고 오프시즌을 좀 타이트하게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베치킨이 예전과 같은 해결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좀 많이 아문이 들인 시즌에서도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올림픽 출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아닌가. 근데 올림픽 못 나간다고 일단 본인도 스스로 일단은 선언을 한 상황에서 NHL에서 그 폼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또 팬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네요. 올림픽 하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서 오베치킨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입장을 바꿨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를 저는 봤어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 오베치킨만큼 이렇게 오베치킨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었어요. 이 선수가. 이거 올림픽 NHL 선수.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와서 뭐 꼬리를 내렸는지 이런 식의 표현의 기사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낸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인정을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지. 그건 저는 좀 개강됐는데 오랜만에 흥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베치킨 선수가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베치킨은 할 만큼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갖고 또 한 번 흥분하게 만든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언젠가는 말씀드릴 만한 그거였어요. 오베치킨 얘기가 나와서 한번 하고 지나가봤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까지 봤고요. 예상 순위 4위로 넘어갑니다. 어떤 팀인가요? 뉴욕 레인저스. 뉴욕 레인저스 메트로폴리탄 4위로 예상해 주셨네요. 데릭 스테판, 린드베리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JT 밀러 선수가 정말 확실한 2라인 센터로 자기매김을 했고요. 그다음 센터진 1라인 센터로 지바네야드 선수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수카렐로, 지미 비시, 그 다음에 릭내시 이렇게 구성하는 탑 6는 여전히 괜찮은 득점력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플레이오프 때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요. 지난해 팀에 상당히 무게를 더했던 미하일 그라브너 선수 역시 3라인에서 굳은 일을 도맡은과 동시에 득점까지도 해낼 자원입니다. 예. 수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케빈 샤튼커크가 합류를 했어요. 근데 뉴욕 레인저스의 수비 예전 수비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맥더나, 셰이, 스미스, 스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있는 탑 6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비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메트로 디비전에서 이렇게 수비가 좋은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수비진의 이제 라인업이라든지 짜임새라든지 네임밸류는 상당히 있는 팀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레인저스 역시 이번에 어느 정도 성적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 수비 탑 6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멤버 구성이. 네, 좋아요. 그런 가운데 뉴욕 레인저스의 걱정거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순위가 지금 4위거든요. 평가에 비하면 좀 순위가 낮은 것 같아서요. 그렇죠. 한 가지 언급 안 드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네. 여기도 좀 의외의 이름이라면 의외의 이름인데 헨rik 룬드크비스트 선수를 꼽아봤어요. 골리가 문제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왜 이 선수를 뽑았느냐?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고 지금 하는 소리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커리어 최저의 시즌을 보내버렸습니다. 3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이브 성공률은 무려 10%가 떨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레인저스의 수비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성공률이 10%가 떨어졌고 실점 역시 0.3이나 오르면서 뉴욕의 킹이라고 불렸던 위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작년만 딱 두고 보면요. 예. 다만 그래도 포스트 시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잘했습니다. 포스트 시즌하고 월드 챔피언십 때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서 모습은 정말 킹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활약을 올 시즌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3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레인저스가 충분히. 네. 그런데 작년 같은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면 레인저스도 슬슬 이제 지금 스카에서 뛰고 있는 세스토로킨 선수를 불러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에게 바통을 물려줄 그림이 이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 뒷부분에 가서 폼이 올라왔는데 올 시즌은 좀 처음부터 그렇죠. 헤닉 꾸준하게. 룽글비스트가 꾸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명성에 맞는 활약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히 이제 레인저스는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상 순위 5위로 가봅니다. 5위는 어떤 팀이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5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팀의 센터진의 깊이가 상당합니다. 클로드 지류, 필필라, 쿠트리에, 레테레로 이루어지는 센터진은 이제 센터진의 깊이만 보면은 이제 뭐 개별 레인 밸류를 따질 게 아니라 깊이만 보면 사실 메트로 제일이라고 칭해도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짜임새가 좋고 지난해 사실 클로드 지루 선수가 엉덩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본인은 괜찮다고 했는데 퍼포먼스 자체가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부상 후유증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전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놀런 패트릭 선수가 합류했잖아요. 이 팀에 작년 이제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됐었죠. 그런데 이 선수가 프리시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NHL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제 센터진 깊이가 더 강해진 거고요. 센터진 깊이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5위 정도 들기엔 충분하다고 봤고 수비로 넘어가 보면은 5번째, 6번째 수비수가 좀 특히 약한 모습이에요. 보면은 사실 뭐 필라델피아 수비가 지금 이반 프로보로프 선수나 뭐 2라인 정도에서 활약하는 라드코 구다스 선수를 제외하면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예. 그 중에서도 좀 5번째, 6번째 수비수 자리가 좀 특히 약한 모습인데 올해 요 공백을 좀 메울 만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좀 변수로 언급해드렸던 젊은 선수들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에는 수비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같으면 세나임, 해그, 모린 요 세 선수 중에 두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수들이 또 필라델피아가 정말 오래전부터 키워왔던 좀 천천히 키워왔던 선수들이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에요. 3명 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앤드류 맥도날드 선수를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요 3명을 전부 볼 수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은 아쉬운데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요 3명의 선수 중에 뭐 1명이나 2명의 선수만 요 자리를 메운다고 하더라도 수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팀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패트릭, 세나임, 해그, 모린 등등 해서 젊은 선수들 보는 재미가 그렇죠. 쏠쏠할 것 같은 필라델피아의 올 시즌이네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에서 꼽은 키 포인트는 어딜까요? 여기도 골리입니다. 오, 필라델피아도 지금 골리가 키 플레이어라고 보시네요. 예, 작년이 아니고 지난 회차에 잠깐 예고를 드렸죠. 뭐 똑같은 느낌이 있는 팀이 있다. 이제 필라델피아가 골리인데 필라델피아는 항상 골리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아무리 잘하는 골리가 가도 그냥 무너지는 이런 동네예요. 예. 그런데 스티브 메이슨 선수가 떠났어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난 시즌 끝으로 떠났는데 이 공백을 브라이언 엘리엇으로 메우는 좀 약간은 좀 의아한 선택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엘리엇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나쁜 골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골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 선수 하면 딱 처음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복이에요.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상당한 기복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물론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는 잘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면은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상당히 탄탄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타와와 뭐 캘거리 모습을 생각을 해봐도 기복이 너무 상당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필리 꼴리진의 진정한 해답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필라델피아에는 미할 레우비르트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B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골텐딩을 보여줄까 사실인데 그래도 브라이언 엘리엇 선수가 좀 예전에 세인트루이스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의 헤닉 룽크비스트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도 브라이언 엘리엇, 골리가 지금 키 플레이어인데요. 혹시 양쪽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꾸준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골리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이제 하위권으로 점점 가는데요. 5중 또 한 팀 보겠습니다. 예상 순위 6입니다. 이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다크호스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캐롤라이나를 뽑겠습니다. 다크호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6입니다. 예, 6위라고 뽑았지만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더 높이 시즌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윙어들이 특히 강해요, 이 팀은. 예. 보시면은 제프 스키너, 세바스티안 아호, 테레베이넨, 린드홀른, 스템니악이라는 괜찮은 윙어들의 저스틴 윌리엄스가 다시금 팀에 합류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팀을 스탠리컵 우승으로도 이끌었던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팀에 다시 합류를 하면서 1에서 3라인까지 윙어들의 짜임새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이만큼 탄탄해진 전력이 됐고 센터진 역시 뭐 조던 스탈 하면 뭐 사실 예전에 NHL의 가장 이상적인 3라인 센터로도 불렸고 2라인 센터로는 아직도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또 NHL에서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잘하는 선수가 빅토르 라스크 선수입니다. 예, 이 예. 선수도 1, 2라인 센터 조합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마르쿠스 크루게르 선수까지 영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라인 센터 정도의 뎁스도 이 선수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괜찮아졌고요. 수비 이번 오프시즌에 이 두 선수 설명드렸죠. 슬레이빈, 패시 이 두 선수가 사실상 지금 저는 동부 탑 페어로 봐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오. 이 선수들이 캐롤라이나에서 뛰어서 그렇지 다른 팀에 있었으면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을 겁니다. 1번 페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팀 수비를 지탱했던 저스틴 폴크 그대로 건재하고요. 노아 헤너핀 역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 또 오프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트레버 벤 림스텍 선수가 세 번째 페어 수비수로 들어왔죠. 이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주전골리 캠 워드 선수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 그래서 생긴 이 공백. 이거는 스콧 달링 선수가 메울 예정입니다. 예. 스콧 달링 선수가 작년에 시카고에서 보여준 활약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주전골리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팀도 마찬가지로 달링이 약간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캠 워드라는 보조 백업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전력이 상당히 좋아요. 조목조목 다크호스로 꼽을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캐롤라이나에게 있어 다크호스로밖에 볼 수 없는 이 강으로 못 간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떤 게 고민이 될까요? 센터진의 짜임새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1라인 센터가 없습니다. 요게 인라인 문제입니다. 센터가 없다. 네. 누가 해야죠? 특급 1라인 센터의 부재가 지금 캐롤라이나 전력이 상당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상위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근데 메트로폴리탄에는 누가 있습니까? 크로즈비가 있죠. 백스트램이 있죠. 네. 지루가 있죠. 타바레스가 있죠. 1라인 센터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스탈, 빅토르 라스크 정도의 조합은 뉴욕 레인저스 1, 2라인 센터에 비교해봐도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비교 우위에 설 수 없거든요. 지바네 야드, JT 밀러에도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없는 정도의 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급 센터들이 많은 메트로 디비전에서 1라인 센터의 부재는 상당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라인 센터의 역할. 캐롤라이나에게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과제로 보입니다. 예상순위 6위까지 봤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 두 팀 남았습니다. 예상순위 7위, 5 중에 마지막 팀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요? 뉴욕 아일랜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요. 예. 메트로 디비전 중에 사실 가장 전력 변화가 없었던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뉴욕 아일랜더스를 뽑을 수가 있죠. 덕 웨이트 감독 이후의 모습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수뇌부가 별로 그렇게 변화할 필요는 없겠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공백에서 스트롬 선수의 공백이 약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에벌리 선수라고 하면은 사실 스트롬 선수보다 지금 당장의 공격 기대치는 더 높이 잡을 수가 있고 그때 또 에벌리 선수 전해드리면서 이 선수가 타바레스 선수와 호흡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에 1라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을 살펴봐도 타바레스, 리, 레드, 넬슨, 베일리로 이어지는 탑6 역시 괜찮아요. 예. 하지만 그 아래로 갈수록 좀 탑6와 상당히 무게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약점이 될 것 같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닉 레디, 보이척, 대한, 히키, 사이덴베르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의 수비가 형성이 될 겁니다. 해머닉이 나가긴 했지만 필록이나 젊은 선수라든지 아니면 바텀 페어 같은 경우에 사실 아무나 영입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가장 변화가 없었던 팀 중 하나 뉴욕 아일랜더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반등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의 올 시즌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딘가요? 여기도 꼴립니다. 참
공교롭게 좀 메트로 디비전이 골리 문제를 앓고 골리가 변수로 작용할 만한 팀들이 많은데 뉴욕 두 팀이 또 다 그러네요. 지금 보시죠. 골리로 뛸만한 선수가 토마스 그레이스 선수와 야로슬라프 할락 선수인데 야로슬라프 할락 선수는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레인저스가 아니라 아일랜더스의 골리로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전에 이제 워싱턴에서 트레이드까지 해온 선수인데 웨이버 공시를 한 차례 받을 정도로 작년에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상 주전 골리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그레이스 같은 선수도 세이브 성률 91.3%의 평균 실점 2.69라는 나쁘진 않지만 넘버원 골리라고 불리기에는 아쉬운 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라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상은 7위 이상의 성적을 내기는 좀 사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할라크와 그레이스 두 선수 간에 한 선수라도 일단은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죠. 7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5중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팀 남았어요. 근데 안 나온 팀이 어딘지 다 아시겠죠? 예. 예. 1약 예상 순위 8위. 뉴저지 데블스를 꼽아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프리시즌 때 지금 센세이셔널 하다면서요. 예, 게다가 지난 회차에 상당히 제가 기대감을 그렇죠. 언급해 주셨는데 불어주- 정작 지금 들고 나오신 프리뷰는 1약 예상 순위 8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메트로이 디비전에 소속된 게 죄라면 죄예요. 사실 아틀랜틱이면 또 상당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뉴저지의 8위를 상황을 났습니다. 한번 보죠. 전반적인 로스터의 구성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프리시즌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걸 보면 괜찮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메트로 디비전의 다른 7팀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우위에 설 만한 게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니코 히시어 선수가 당장 올 시즌부터 팀의 1라인 센터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의 영입 역시 상당히 뛰어난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레이셰로 단장도 상당히 뛰어난 단장이라고 보는 게 이런 좀 영입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능력이 있는 단장입니다. 다만 3, 4라인 윙어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예. 브라이언 보일 선수가 얼마 전에 백혈병 판정을 받으면서 이 선수가 선수 커리어에 또 문제가 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브라이언 보일 선수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3, 4라인 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선수가 또 빠지게 됐습니다. 뉴저지 데블스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고요. 데블스는 이상하게 이렇게 계약하는 선수들마다 왜 이렇게 병을 앓는지 예전에 라이언 클러 선수를 영입했을 때도 영입해놓고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예. 이제 부상이나 병을 알아가지고 거의 쓰지 못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요. 볼 선수의 공백 역시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로 넘어가 보면은 미르코 뮬러 선수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데려온 건 상당히 또 이 셔러선 단장이 능력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런데 요 영입 정도의 적은 변화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뉴저지 데빌스의 수비가 좋았냐? 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개선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즌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슈나이더 골리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 슈나이더 골리가 2년 연속 크게 부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진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공격진도 탑6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 4라인 그리고 수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비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뉴저지 데블스는 좋아진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경쟁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네.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뉴저지 데블스에게 희망을 보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래도 이 팀은 확실히 정말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고 발전의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당장 프리시즌의 결과만 봐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강팀에 치여가지고 사실 올해도 좀 높은 성적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미래는 밝습니다. 니코 히시에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예. 존 쿠에빌 선수, 그다음 파벨 자카 같은 공격 유망주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어 나갈 거고요. 좋은 수비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미르코 뮬러 선수를 수월하게 데려온 점, 요 점 역시도 상당히 팀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할 수 있을 만한 점이고 예.
프리시즌 결과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이 결과만 봐도 뉴저지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게 생각보다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2년 내로 상당히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디비전에서 똑같이 1일 야구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콜로라도와는 많이 다른 느낌의 그렇죠. 상당히 다른 뉴저지네요. 느낌입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오늘 총 8팀 예상 순위별로 올 시즌의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에 걸친 NHL 2017-2018 시즌에 대한 프리뷰 순서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손상호 기자가 요즘 개인 사정으로 좀 바쁘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데 글쎄요. 일단 이연섭 기자님의 4주 동안의 그 예상을 종합해 보면 대충 우승 후보가 압축이 됩니다. 동부에서는 템파베이, 서부에서는 댈러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네. 그 두 팀이 스탠리컵 파이널에 붙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몰라요.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작년 생각을 하면 어쨌든 작년에 내슈빌을 맞췄기 때문에 올해도 템파베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템파베이. 설마 연석 기자님이 2년 연속 올해 예측이 우승은 틀리진 템파베이입니다. 않겠죠? 예. 올해 우승은 설마, 템파베이입니다. 물론 지난번 월드 챔피언십에 러시아 한번 빗나갔지만 저도 요즘 저주력이 상당한 느낌이라 전화 내심 걸리는 건 손상호 기자님까지 템파베이를 최강으로 지금 꼽아주신 마당에 그렇죠. 그 부분이 살짝 염려는 되는데 한 회 참가하셨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 최강으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4주에 걸친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언급 안 된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주를 피해가는. 예. 뭐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NHL 프리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주 동안 연습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뭐 전 재밌었어요. 이제부터 뭐 그냥 함께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시즌 개막을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16회 아시아리가 이사키 한 주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 일본 하치노에서 있었는데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어요. 1차전 5대3으로 사할린이 승리를 했고 9월 25일 월요일에 저희 녹음일이었어요. 오후에 2차전이 있었는데 이날은 2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승리를 했습니다. 미카엘 클림척 선수 선제골. 하지만 프리블레이즈가 히라노 유시로 시노하라 코타의 2골로 역전승을 거뒀네요.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계속 좋네요. 지금 10포인트째 첫 6경기 모두 포인트를 올렸고요. 팀 내 골, 도움, 포인트 모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결승골을 넣었던 시노하라 코타 선수가 2골로 통산 100골을 달성했네요. 오히려 여기서 사실 500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사이토 타케시 선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좀 그림이 나오는 100골이 뭐 역전 결승골이니까 그렇죠. 좋은 그림이 나왔네요. 프리블레이즈 이토유토 선수가 30세이브 1실점 계속 좋은 모습 이어갔고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콘도 카즈마사 선수 역시 한 경기 뛰고 말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 경기 마무리를 했군요. 사할린 스텔마크 골리가 이번 일본 원정 4경기 모두 풀타임 소화하는 모습도 봤고요. 마지막 경기 패배로 좀 빛이 발했습니다. 이번 2연전 두 팀이 1승 1패 승점 3점씩 나눠 가졌는데 프리블레이즈가 뭐 잠깐 선두 자리 내줬다가 이 승리로 또 선두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블레이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를 내줌으로써 홈에서 승점을 하나도 아무리 사할린이라지만 홈에서 승점도 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조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경기는 아주 멋지게 잡아내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예. 지금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많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히라노 유시로가 팀을 대표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장기적인 레이스로 봐도 그렇고 히라노 유시로 선수의 이제 예전에 기대치만 딱 부합하는 활약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토유토 선수가 이 정도로 잘해주는 이제 30세이브 1실점이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블레이즈가 상당히 반가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경기는 또
확 몰아쳐서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는 경기는 또 약간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기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도 지금 일본 원정에서의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사할리는 반전의 계기는 충분히 마련을 했다라고도 이제 뭐 사할리는 일본 원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두권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사할린입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안양 한라가 일본 원정을 갔었죠. 9월 27일, 28일 오지 이글스와 도마코마이에서 2연전 먼저 가졌습니다. 하나씩 보죠. 9월 27일 1차전 2대1의 스코어가 나왔는데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 선제골이 있었어요. 한라가 바로 곽형기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3피리어드에 스카빠니 선수의 역전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일단 경기 영상 확인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 확인을 했고요. 한라와 오지 시리즈를 또 지금 첫 경기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두 경기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실수가 결국 승부의 추를 갈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 사실 실수를 하나 더 많이 한 팀이 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 팀이 맞붙으면 사실 뭐 항상 그렇듯이 좀 박빙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첫 골 장면을 보시면 양 팀이 공교롭게도 좀 하프보드 처음에 이제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데 하프보드 쪽에서 턴오버가 나오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쉬운 득점 찬스를 줬고 예. 거기서 첫 골이 서로 딱딱 나오면서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이제 살짝 한라의 바니 선수와 바구상 선수가 같이 진입을 하면서 크로스 교차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마크맨이 꼬여버렸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바니 선수가 1대1 손쉬운 찬스를 잡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게 승부를 결정을 지었던 1차전을 결정지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턴오버 속에 승리는 한라 쪽으로 갔던 1차전이었네요. 한라의 곽형기 선수가 이날 동점골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는데 지난 시즌에 군 복무 후에 한라로 돌아왔죠. 한라 복귀 후에 39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뭐 수비수고 아이스 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참 오랜만에 골을 넣었다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대명상무 시절에 2005년 9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차이나 드래곤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즌에 그 세 골이 전부였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거의 2년 만에 746일 만에 의미 있는 골을 기록했던 곽형기 선수였습니다. 스카빠니 선수는 이날도 골을 넣었고 벌써 시즌 5골째. 뭐 팀 내에서 최다골이고 지금 골 랭킹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한라가 뭐 계속해서 공격 라인 조합을 맞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도 변화를 꾀했어요. 1, 2, 3 라인 다 바뀌었는데 결국 뭐 바뀐 조합에서 일단은 골이 2골이 나오면서 결과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예, 그 전 이제 이전 경기가 대명전이었죠. 예. 대명전 2차전 중반부터 제 기억에는 요 이제 라인으로 갔습니다. 1, 2라인에 변화를 줘가지고. 라던스키, 그런데 김상욱, 김기성 그리고 신상우, 조민호, 김원중. 예, 그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르티네스 감독이 한 번 더 쓴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새로운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합으로 처음부터 경기에 임한 첫 경기였잖아요. 예. 그런데 뭐 여기서 동점골, 역전골이 다 나왔다는 점은 그래도 손발이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드는 안양 한라가 조금씩은 그래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맷달튼 선수가 35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고 이글스의 나리사와 유타 선수는 37세이브 2실점. 뭐 비슷했고 나쁘진 않았는데 또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예, 37세이브 2실점하고 지면 참 예, 안타까운 결과죠. 어쩔 수 없죠. 예. 한라가 그 에릭 리건 선수가 돌아왔어요. 이날 복귀를 한 모습이 있었고 김윤환,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는 이번 일본 원정 기간 내내 모두 결장했습니다. 한라가 이글스전 연승을 또 이어갔죠. 2015년 1월 25일 승리 이후에 오지 이글스전 14연승을 이어갔던 1차전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안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경기가 그게 다음 경기에서 깨졌어요. 2차전 보겠습니다. 9월 28일이었는데 슈다웃까지 갔죠. 김원중 선수 선제골, 뭐 미타무라 코에이 선수 동점골, 팽팽하게 갑니다. 김원중 선수가 쇼트핸디드 골을 넣으면서 한라가 이제 앞섰는데 3피리어드에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 동점골 2대2가 됐고 슈다웃에 가서 이글스가 승리를 했던 2차전이었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한라전 14연패를 끊고 2014년 12월 11일이 마지막 승리였더라고요. 도마코마이에서 승리.
그 이후에 1022일 만에 거의 뭐 3년 만에 한라전 승리를 맛봤습니다. 예, 거의 뭐 3시즌 만에 승리했고 뭐 오지 입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한라전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어쨌든 슛아웃이든 뭐든 이겼으니까. 오지가 1차전과 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사실 뭐 전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상당히 호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기록지도 확인하시고 득점도 뭐 사실 그걸 뒷받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라 같은 경우에 첫 골 같은 경우를 보면 에릭 리건 선수가 상당히 롱패스를 줬는데 그게 딱 들어가면서 예, 득점이 됐고요. 예. 미타무라 선수의 골 같은 경우에는 네트 뒤로 선수들이 순간 너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트 뒤에서 다시 퍽이 빠지면 원 포지션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타무라 선수가 거기서 퍽을 받았는데 한라 선수와 오지 선수가 3명이 같이 네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달튼 선수의 3명이 스크린이 딱 들어가는 이런 좀 불운한 플레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좀 자연적으로 스크린이 걸려가지고 실점을 했고요. 김원중 선수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나리사와 선수가 퍽 뒤로 들어가는 거를 퍽 간수를 실패하면서 난 찬스를 그냥 주워먹은.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실수죠. 예.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실수해서 득점이 나는데 한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이제 동점 실점을 하는 게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뉴트럴존에서 사실 이제 하시모토 료 선수가 살짝 이제 트리핑성 플레이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심판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스틱이 어쨌든 걸려서 신상우 선수가 딱 넘어지면서 공간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실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립지역에서 넘어지게 된 거. 이게 빌미가 돼서 이제 동점을 허용을 한 거고요. 뭐 슛아웃은 사실상 뭐 절반 정도는 저는 운이라고 여전히 보기 늘 때문에 말씀하시죠. 뭐 어쨌든 슛아웃에서 오지가 뭐 14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한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슛아웃에서 뭐 대명전에 이어서 좀 아쉽게 패배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렇네요. 오지글스의 마지막에 빛난 선수는 오바라 다이스케였는데 3피러드 동점골, 슛아웃에서 결승골도 오바라 다이스케의 몫이었습니다. 나리사와 유타와 맷 달튼이 똑같이 이날 35세이브 2실점을 했네요. 마지막에 우승 쪽은 나리사와 유타였고요. 이글스가 원래 2연전에 하면 1차전 나리사와 유타, 2차전 오노다 타쿠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 시리즈부터 나리사와 유타가 혼자 출장을 하는 지금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오노다 타쿠토 선수가 가장 최근 경기가 9월 17일 하이원전 12세이브 4실점 패배였는데 그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던 걸까요? 저는 사실 오지글스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 게 이제 1A, 1B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선수의 수준을 좀 돌려가면서 쓰는 어떻게 보면 프리빌레이즈가 좀 자주 쓰는 이런 그림인데 예. 그래도 오지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는데 오지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오노다 선수가 하이원전에서 상당히 부진을 했고요. 나리사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지난 경기를 생각을 해봐도 그 한라를 상대로 37세이브를 했다? 이거는 사실 좀 의미가 크거든요. 예.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기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그 이제 코칭 스텝의 기대에 걸맞은 35세이브 2실점이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이것 이렇게 결과로 보답을 했네요. 그 이후에 뭐 대명전에서도 계속 나리사와 유타가 두 경기를 다 책임지는 그 장면이 이어졌어요. 예, 오히려 오지가 이제 시즌 프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좀 더 좋은 골리, 컨디션 좋은 골리 계속 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지가 좀 그렇게 가고 있네요. 좀 더 이제 좋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골리를 계속 이제 기용을 하는 그림입니다. 예. 한편 한라는 김원중 선수가 올 시즌 첫 골 포함해서 혼자 2골을 기록했고요. 김원중 선수의 2골이 결국 승점으로 이어졌어요. 이날 승점 1점을 추가한 한라가 그래도 이글스와의 원정 2연전 1승 1슈다웃패 승점 4점으로 위닝 시리즈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뭐 결국 이득은 한라가 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김원중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예. 김원중 선수가 이제 한라에 복귀한 다음부터는 3라인 이후로부터 주로 많이 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활약이 그렇게 눈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득점 부분에서 그렇게 눈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상당히 팀의 승리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활약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고 이렇게 2골이라는 결과를 나온 것도 항상 열심히 뛰고 그리고 PK에서도 한 골 나오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김원중 선수가 좀 책임감 있게 항상 뛰어주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지금 활약이 두 골이라는 활약이 결국은 승점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결국은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온다면 사실 한라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한라 하이원전 저 이현숙 기자님 같이 봤을 때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이현숙 기자님이 시즌 초반에 한라에서 김원중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네. 예,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올 시즌에 서서히 기록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안양 한라가 일본 쿠시로로 이동을 해서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2연전을 이어갔습니다. 9월 30일 1차전에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안양 한라의 경기. 김상욱 선수의 선제골. 하지만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이케다 이키 이 선수의 연속골이 나오면서 크레인즈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슈팅수도 39대 25로 크레인즈가 우세했고 이케다 이키 선수가 혼자 동점골, 역전 결승골 다 넣었는데 올 시즌 첫 골에 첫 포인트 아주 의미 있는 골을 또 기록을 했어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골이네요. 예. 그리고 양팀 골리를 볼까요? 이노우에 미치아키 24세이브 1실점. 한라는 맷달튼 37세이브 2실점. 분명히 이노우에 선수가 못 믿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바로 갑자기 이노우에 선수가 굉장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골리 모두 9경기 전 경기 출장하는 모습이었고요. 골리들은 다 잘했어요. 예. 크레인즈가 한라도 이겼어요. 한국 팀들을 차례로 잡고 있는데 개막 3연패로 어렵게 시작했던 크레인즈가 이 경기 승리로 6연승을 달렸습니다. 근데 6승 중에 이제 한국 팀 상대로 5승. 7경기 연속으로 승점을 챙기면서요. 이 승리로 리그 1위로 뛰어올랐어요. 예, 저는 사실 한라를 잡을 줄은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팀 다 그렇게 막 깔끔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크레인즈가 지역에 진입하면은 무조건 슛을 가져가면서 공격 지역의 페이스오프를 많이 유도를 해냈고 이제 또 사실 크레인즈에는 페이스오프가 좋은 센터들이 좀 많습니다. 나카지마 선수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봉크 선수 있죠. 그 다음에 시게노 슌스케 선수도 상당히 페이스오프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이득을 봤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케다 선수의 두 골 어떻게 보면 이케다 선수가 팀의 메인 공격을 풀어나간 선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진에 깊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크레인즈로서는 의미가 큰 승리가 됐고요. 한라는 또 새로운 라인 조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상진 선수가 3라인에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또 돋보였던 한라의 1차전이었습니다. 예, 김기성 선수와 김상우 선수를 어쨌든 시작할 때는 분리해 놓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제 기억에는 중간에 같이도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은 있었어요. 유동적으로 항상 이제 올 시즌 좀 마르티네스 감독 용병수를 보면은 경기 내에서도 라인업이 계속 바뀔 정도로 이제 경기 내에서도 라인 조합이 계속 바뀔 정도로 좀 유동적으로 항상 경기 운영을 해나가는 모습이 좀 돋보이는 점인데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소득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다음날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1일 일요일에 2차전이 이어서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는데 우에노 히로키의 파워플레이에서 선제골, 그 이후에 이돈구, 문국환 선수 골로 한라가 역전을 합니다. 근데 또 역전이 나와요. 크레인즈가 2피리어드에 우츠메이 선수의 골, 시게노 슌스케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또 골, 재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라가 플란트 선수의 동점골 3대3이 됐는데 결국 셧아웃까지 갔어요. 문국환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 한라가 제제 역전승으로 2차전은 한라가 그래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문국환 선수가 역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슛아웃 결승골까지. 이날 한라의 또 마지막 히어로는 문국환 선수가 됐고요. 한라의 이민우, 이현승 선수도 문국환 선수 골 때 같이 도움을 올렸어요. 한라 복귀 후에 첫 포인트 올렸습니다. 한라가 3, 4라인에서 또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날 저는 라인업 보고 처음에 약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루슬란 메르니코프가 시즌 처음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는 점이었어요. 최근에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데 글쎄요. 딱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진 것 같지도 않고 고민이 되는 메르니코프입니다. 역시나. 사실 전혀 임팩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할린 이 유니폼을 입고 베르니코프 선수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한라 와서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한라 뭘까요? 와가지고
좀 한라 선수들이 스타일이랑 약간은 좀 안 맞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에레민 선수, 카축 선수랑 같이 이제 항상 페어로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에레민 선수도 상당히 활동량이 좋은 선수고 플레이메이킹 센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베르니코프 선수가 많이 마무리를 하고 베르니코프 선수도 센스 있는 패스는 지금 한라 와서도 항상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뭐랄까 지금 첫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1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용하려고 베르니코프 선수를 데려온 그림이에요. 지금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첫 경기에는 그렇게 기용이 됐었죠. 근데 김상욱, 김기성 선수는 앞선 그 이제 에레민 카축 선수와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인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좀 스컷바니 선수와 좀 이제 뒤에 호흡을 맞추면서 좀 그 라인으로 바구상 스컷바니 그렇죠. 이렇게 베르니코프 요 라인이 3라인으로 자주 많이 나왔어요. 최근 경기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렇죠. 나오고 계속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썼는데 사실 그 두 선수와 비교하면 에레민 카축 선수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베르니코프 선수의 부족한 활동량을 더 커버해줄 선수가 2라인, 3라인에서는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베르니코프 선수가 좀 호흡 부분에서 좀 진통을 앓고 있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신상우 선수와 혹시 베르니코프를 묶어놓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것도 좀 시너지는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이 차라리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좀 그래도 라인을 좀 뭐랄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바니, 신상우, 베르니코프 정도면은 좀 묶을 만한 라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 부분은 어쨌든 코칭 스텝 분들이 훨씬 더 뭐 저보다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 베르니코프 선수를 기용을 하지 않은 것도요. 예. 뭐 여러 가지 라인 조합에 시도를 하고 있는 한라인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루슬란 베르니코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적 후 9경기에서 MT 넷골 1골 포함해서 2골에 1개의 도움 그치고 있습니다. 크레인즈 쪽을 보겠습니다. 이날 크레인즈 골리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오시마 료스케 선수가 시즌 첫 출장에서요 22세이브 3실점, 결과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노우에 미츠아키가 10경기 만에 첫 휴식에 들어갔네요. 메달트는 또 나왔어요. 10경기 연속 출장, 26세이브 3실점, 슛아웃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시리즈의 키포인트 양 팀 중에 넘버 2 골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했는데 일단 크레인즈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리그에서 유일하게 골리 한 명으로 전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팀이 한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라가 그만큼 현재 여유가 없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면 한 경기 정도는 지금 이제 홋카이도 원정 중 한 경기 정도는 충분히 기용을 해볼 법도 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 왜냐하면 상대방도 오시마라는 백업 골리, 그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백업 골리가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한라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최상위권 선두 경쟁을 해야 될 팀인데 그런 그림도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계속 이제 승점을 한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 2점을 따고 있긴 하지만 3점을 딸 경기를 1, 2점을 따고 있는 또 그림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같았으면 충분히 3점을 딸 만한 경기들이 지금 1, 2점으로 다 바뀌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네요. 지난 시즌에 한 20경기 정도 넘어가면서 많은 선수들이 피로해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날튼 선수도 굉장히 피로했던 모습을 그렇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한라가 초반 페이스보다는 주춤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 올 시즌의 20경기 시점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규리그 28경기 체제에서. 그렇죠. 거의 막바지이기 네. 때문에. 게다가 달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에 항상 불려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쉬지도 못해요. 예. 좀 염려스러운 지금 달튼 선수의 행보이긴 합니다. 한라가 이번 2연전에서 글쎄요. 역시 그 하이원이 그랬던 것처럼 크레인즈의 PK를 뚫지 못했어요. 지금 한라가 약간 수치가 낯선데요. 10경기 현재 파워플레이가 11.54%로 리그 최하위입니다. 한라는 어떤 팀이었냐? 지난 2년간 리그에서 유일하게 30%대 파워플레이 1위를 기록했던 팀인데 올 시즌에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파워플레이 하면은 한라가 생각날 정도로
아시아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파워플레이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한라가 거의 1순위로 꼽히는 팀인데 사실 올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좀 파워플레이는 고정으로 계속 처음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홋카이도 원정이었나요? 그때부터 약간 파워플레이도 라인을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그것 역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라가 더 어렵게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좋은 그림은 전혀 아니네요.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레인즈가 수비형 포워드들이 괜찮은 수비형 포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PK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모습이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위 PK 1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한라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팀이라면은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것도 고민의 상당히 일부분이에요. 고민거리인 것 같네요. 예. 양 팀이 이번 2연전 1승 1슈다우패 승점 4점으로 크레인즈의 위닝 시리즈로 끝났습니다. 크레인즈가 2차전에서도 승점 추가했고요. 리그 선두 자리는 지켰네요. 7연승은 끝났지만 최근 8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라가 이번 일본 원정 4연전 2승 2패 승점 6점 딱 5할 반타작 했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뭐 이번 그 일본 원정도 매 경기 어려웠어요. 돌이켜보면. 지금 첫 10경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라가 하이온과 2차전 4대0 승리 그 경기 빼고는 사실 뭐 이긴 경기도 쉽게 이긴 경기는 없고 그렇죠. 뭐 다 접전에 뭐 지는 그림 나오고 뭐 이랬는데요.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숱한 위기도 넘기고 버틸 땐 버티고 이러면서 승점은 어떻게든 쌓아가는 그런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한라가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강팀으로서의 저력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뭐 기본 전력이 일단 한라는 전체 1위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력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승점을 못 딸 경기도 이제 따라 붙어서 승점을 딸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승점을 3점을 못 딸 뿐이지 1, 2점은 상당히 또 많이 따고 있는, 또 1, 2점도 어쨌든 따고 있잖아요. 지는 게임도 슛아웃에서 지면은 0점으로 끝날 경기를 1.2점으로 그렇죠. 만들고 뭐 1.2점으로 끝날 경기를 3점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역전을 그림도 해서. 많이 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한라가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라가 올 시즌 정규 시간패가 뭐 리그에서 현재 가장 적은데 뭐 그런 또 기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안양 한라의 일본 원정 4연전을 정리해봤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도 순서만 바꿔서 일본 원정 4연전을 함께 떠났는데 오늘 박힘찬 PD가 녹음에 함께 참여하지를 못해서 뭐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박힘찬 PD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 리뷰를 하는 거는 뭐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뭐 그게 위험한 리뷰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위험한 거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겨두시죠 그냥. 예. 예, 위험한 건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 회에 박힘찬 PD가 돌아와서 직접 대명 킬러 웨일즈의 원정 4연전을 뭐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늦지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다른 청취거리를 듣기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회에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4전 4패로 끝났습니다. 승점 1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살펴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남은 경기 리뷰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들을 볼까요?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또 있었네요. 9월 30일 토요일에 1차전 2피리어드 사이토 테치야 선수 선제골 그리고 1대0의 한 골 차가 쭉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에 후로아시 마쿠르 선수 엠티넷 골까지 더해진 아이스박스가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꼴리가 25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네요. 이날 기록지상으로 보니까 경기 중에 3번의 파이트가 나왔고 양팀 2명씩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뭔가 좀 뜨거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가 이 승리로 올 시즌 홈 경기 4연패 끝에 5경기 만에 홈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아이스박스로서는 개막 7경기 만에 최하위에서 탈출했어요. 7위로 올라섰고요. 이러면서 이제 하위원이 최하위 8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이토 타케시 선수 500포인트. 과연 500경기에서 500포인트가 되는 그 기막힌 그림이 나올 것인가 기대를 했지만 실패. 포인트 추가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500경기 출장도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 48경기 예전 체제로만 해도 사실 10년을 뛰어야 10년을 뛰어도 안 돼요. 48경기 체제. 근데 예전에는 아시아리그가 제가 알기로는 더 경기 수가 적었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전 이전에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사실 뭐 48경기로 굳어진 것도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 대단한 롱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 3번째 통산 500경기 출장이 됐습니다. 사이토 타케시, 사이토 테치야 선수가 동시에 500경기 출장을 달성했어요. 이날. 이렇게 되면서 사이토 타케시 선수는 이 아시아리그 최초 500포인트를 우리나라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게 됐네요. 이제 이번 주에 인천과 안양에서 4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한번 기대가 되네요. 프리블레이즈가 또 꼴리의 그 공식이 있었는데 2연전 있을 때 1차전은 하타 미치카즈, 2차전은 이토유토 요런 패턴으로 가다가 패턴을 바꿨어요. 이날 1차전에 이토유토를 내세웠는데 결과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토유토 뭐 기록은 괜찮았는데 결과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토요토 선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잘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못한 건 아닙니다. 2실점을 하긴 했지만 경기 예. 자체는 상당히 박빙이었고요. 엠티넷 골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실점이죠. 예, 근데 블레이즈 공격이 좀 더 안 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토유토 선수는 계속 좋습니다. 4경기 동안에 96.30 세이브 성공률, 1.01의 평균 실점, 두 부문 모두 리그 골리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에 2차전이 있었는데 아이스박스가 또 이겼네요. 파워플레이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1피리어드 5대3 파워플레이에서 패트리 누멜린 선수 선제골 앞서 나갔고 야마다 주냐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피리어드는 1대1로 끝났는데 2피리어드부터 또 오치 유세이 선수 골, 테라오 히로미치의 연속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어요. 결국 최종 스코어 5대1로 아이스박스가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야, 아이스박스가 선두를 달렸던 프레이블레이즈와의 2연전을 승점 6점으로 수입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는 뭐 두 자릿수 승점 올라서면서 중위권 경쟁에도 가세하는 모습이네요. 저는 사실 벅스와 블레이즈를 상대로 6점을 딸 거라는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전력도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었고요. 최근 흐름 역시 그렇게 막 니코가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블레이즈는 어쨌든 홈에서 사할린을 한번 잡고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블레이즈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후쿠지 선수가 또 이건 뭐 두 경기에서 1실점 51세이브죠. 26세이브 1실점이에요. 그렇죠. 이런 활약을 보여주면은 뭐 사실 뭐 블레이즈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 하타 선수를 아주 수월하게 공략을 했죠. 2차전에 프리블레이즈가 하타가 다시 나왔는데 35세이브 5실점으로 끝났네요. 이제 경쟁 구도에서 이토유토가 확실하게 앞서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제는 좀 이토유토를 좀 본격적으로 기용을 해봐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엄청 무너질 때까지는 좀 본격적으로 기용을 해봐도 좋을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이스박스 이날 눈에 띄는 거는 5골 중에 파워플레이에서만 3골이 나왔다는 점이었고요.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가 2골 1도움. 외국인 수비수죠. 패트리 누멜린 선수가 1골 2도움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공격수 패트릭 모이시오는 8경기째 0포인트를 이어갔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4연승 달리다가 주춤하네요. 최근 4경기 1승 3패로 순위도 5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경기 수에서 약간 아직은 좀 덜 치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4경기에서 1승 3패다. 이런데 한국 원정 첫 상대가 한라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블레이즈가 여유를 가질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미 벌써 초반 좋았던 걸 다 까먹은 그림이 됐어요. 그렇네요. 또 다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10월 2일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하이원의 2연전이 있었는데요. 먼저 10월 1일 1차전 치열했어요. 2피리어드에 사할린 세르게이 처비킨 선수의 선제골, 3피리어드 신영윤 선수의 동점골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1대1의 스코어로 연장에 갔는데 연장 1분 9초 만에 미카일 크림척 선수의 골든골. 사할린이 2대1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를 보셨다고요? 예, 뭐 사할린은 항상 홈 경기를 스트리밍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경기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슈팅수에서 상당히 밀렸지만은 어쨌든 하이원이 역습 같은 부분 좀 거기에서 이제 득점을 해내면서 1대1 1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장을 가는 어떻게 보면 승점을 딴다라고 보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승점을 따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봤는데 그래도 잘 버텨가지고 승점을 따냈고 바카시오 선수도 이름값에 걸맞는 또 활약을 보여줬어요. 다만 두 개의 실점에는 모두 상당히 큰 수비 실수가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바카시오 선수가 못해서 사실 31세이브 2실점이 못한 게 아닌데 2실점도 사실 안 할 수 있었던 2실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쉬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또 경기가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오늘도 사할린 좀 더 우세하게 갈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1차전을 뭐 어렵게 이긴 사할린 고비를 넘겼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2차전은 사할린 쪽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얀 살리암누꼴리가 대명전에 이어서 시즌 3번째로 출장했는데 18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그 대명전 사할린 팬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그렇죠. 살리암누꼴리가 일단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네요. 뭐 이 정도면 오케이죠. 네. 사할린이 승점 2점 추가했고요. 선두 크레인즈 1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이제 선두 자리를 눈앞에 두게 둔 사할린이네요. 반면에 하이원이 이번 2연전 앞두고 공격수 이찬희 선수가 추가 등록이 됐어요. 바로 이날 출전을 했더라고요. 이찬희 선수 소개를 드리면 2012-13 시즌에 하이원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었고 4시즌 146경기를 소화하면서 33포인트를 올렸던 선수입니다. 상무 전역 후에 원래 소속팀이었던 하이원으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글쎄요. 이찬희 선수가 하이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찬희 선수는 활동량이 많고 수비력이 상당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뭐 공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뭐 하이원에서 4시즌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3시즌 반 4시즌인가요? 뭐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0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선수 공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원이 공격진 깊이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약점을 보완해줄 만한 선수로서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할린도 이번 2연전 앞두고 골리 알렉산더 코즈벤코 선수가 추가 등록됐습니다. 이제 3인 골리 체제를 갖춘 사할린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백업 골리 사실 스테마우 선수는 이제 주전이 고정이 된 상황이고 백업 자리를 놓고 상당히 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선수가 많이 다툴 것 같네요. 예. 하이원 스위프트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1차전에서도 슈팅수 1개로 막혔는데 최근 2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뭐 하이원의 팀 결과로서도 좋지 않았고 좀 하이원으로서는 스위프트 선수가 좀 풀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이 다시 3연패에 빠졌고요. 최근 1승 6패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마일럼 선수는 언제 돌아올까요? 기약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어쨌든 수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격 부분에서도 많이 더 물꼬가 트일 텐데 하이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너무 일찍 마일럼 선수가 팀을 떠난 그러니까 팀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어요. 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 오후에 2차전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2차전 결과까지는 좀 언급해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입니다.
일본 지지 크레인즈 승점 18점으로 1위입니다. 한 경기 덜 치른 사할린이 17점으로 2위. 오지글스가 3위, 안양한라가 4위. 오지글스와 안양한라 승점 같아요.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5위.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승점 차가 3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혼돈의 상위권이 나타나고 있고 6위 대명 킬러 웨일즈, 7위 니코 아이스벅스, 8위 하이원인데 지금 6, 7, 8위도 3점 차. 5위와 6위 사이는 4점 차. 이렇네요. 예,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상의 1위는 그래도 사할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예. 경기에 이득이 있고 그리고 전력상에서 이제 약체인 하이원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들과 좀 비해서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력이 우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사할린이. 예. 그런 사할린이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를 잡는다는 가정을 하면은 확실히 좀 1위는 그래도 사할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크레인즈 오지 할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맞는 결과예요. 블레이즈는 이제 좀 경기 수에서 이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경기 덜 치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즈도 올라갈 가능성이 또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대면 같은 경우에도 10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11점이긴 합니다만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아직 뭐 하위권 세 팀도 플레이오프 진출권하고는 네. 가까워요. 예, 뭐 하이원조차도 사실 네. 뭐 좀 분위기를 타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하위권 세 팀 중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팀은 니코죠 지금. 왜냐하면 블레이즈를 2경기나 잡으면서 승점 6점을 따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경기 수에서도 이득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는 대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전만 잘 치러내게 된다면은 중위권 합류도 눈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리가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 볼까요? 이번 주에 뭐 큰 이슈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하고 니코 아이스벅스가 함께 대한민국 원정길에 올라섭니다. 9일 동안 이제 6연전을 치르게 되는데 안양한라, 대명 킬러 웨일즈, 하이원 우리나라 세 팀과 만나게 돼요. 10월 7일, 8일 안양한라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안양에서 있습니다. 참 최근에 한라가 프리블레이즈한텐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5승 1 슈다웃 패. 플레이오프에서도 3전 3승 했었죠.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9전 9승. 다 정규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한라가 프리블레이즈전에 18전 17승 1 슈다웃 패. 정말 압도적인데 이 압도적인 우세가 올 시즌에도 이어질 것인가 이게 달려있는 첫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를 꼽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한라가 블레이즈를 상대로 한라가 오지를 잡듯이 거의 뭐 지지 않는 모습인데 일단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최적 이 조합을 찾아내는 데서도 이제 기억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사실 블레이즈가 느린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라가 좀 실점하는 패턴이 좀 뒷공간이 좀 많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블레이즈가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놨다가는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좀 조합을 잘 찾아내고 예전 같은 좀 그리고 뭐 블레이즈가 사실 좀 신장이 큰 팀에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예전 기억을 되살리면은 또 의외로 수월하게 또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역시나 히라용 유시로나 타나카고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공격 부분에서 기여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걸 막는 이번에 또 블레이즈가 수비를 2명을 쓰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이 조금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한라 공격력이 조금 약해진 상황인데 혹시나 블레이즈가 공격을 이제 새로운 수비수들을 포함해서 뭐 사실 스티븐슨 선수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아시아리그 거의 최고의 수비수지 않습니까? 뭐 포함해서 뭐 파이어 선수까지 수비에서 좀 수월하게 한라의 공격진을 막아내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블레이즈 사실 승산이 있죠. 과연 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뭐 한라로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과연 뭐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보여줄 거냐 뭐 이 부분을 또 다른 분들도 전번에 한번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후에 홈 6연전 5승 1패로 좋았다가 지금 원정 8연전에 들어갔거든요. 첫 원정 2연전 아이스벅스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원정 6연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 또 지켜볼 일이에요. 4위와 5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기는 팀은 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같은 날 10월 7일, 10월 8일 인천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또 펼쳐집니다. 지난 시즌에 4승 1슈다우승 1패, 5승 1패로 아이스벅스가 우세했어요. 대명으로서는 니코 아이스벅스가 또 특별한 팀이네요. 2016년 9월 25일에 대명의 창단 첫 홈 경기 승리의 상대가 바로 아이스벅스였습니다. 대명이 원정 8연전 마치고 홈에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홈 시리즈를 갖게 되고요. 일본 원정에서 자연패를 하고 온 대명이고 또 아이스벅스는 반면에 프리블레이즈한테 2연전 수입하고 넘어오게 됐고 어떤 분위기나 흐름상으로서는 대명이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시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시리즈죠. 왜냐하면은 사실 대명은 진짜 승점 이제 1점이 정말 급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4연패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니코는 뭐 전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홋카이도 두 팀과 비교하면은 조금은 약한 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명도 충분히 이제 많이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예. 하지만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실 대명 니코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번에 니코가 팀 색깔을 상당히 많이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 자료밖에 그러니까 최근 자료를 구했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물론 뭐 가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분석이 원활하지 않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첫 경기에서 의외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뭐 두 번째 경기와 첫 경기가 있으니까 그걸 예. 보고 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홈에서도 첫 경기를 지게 되면은 그 다음 경기 또 알 수 없는 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서로 두 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준비를 잘해왔느냐가 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지금 두 팀의 관계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시리즈가 또 중요한 게 지금 6위와 7위잖아요. 하위권에서 이 어떻게든 플레이오프 진출로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결과로 양 팀이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두 경기를 만약 니코가 다 잡아내게 된다면은 상위권 도약도 니코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대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팀 다 뭐 한치의 이제 양보도 없는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대명이 크레인즈와 이글스에게 고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아이스벅스와 프리블레이즈 연이어 만나는데 뭐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대명이 이번 2연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이제 인천 홈 경기 12경기에 고향 원정 2경기 해외 원정이 없어요. 12월 2일까지는 이제 국내에서만 14연전을 치르는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뭐 14경기 이거 끝나면 어느 정도 순위도 가늠이 나올 거고 그렇죠. 올 시즌을 진짜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내 14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명이 국내에서의 성적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더 기대할 만한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예. 대명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대한민국 인천 2연전 10월 7일과 8일 온도스포츠에서 또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인천 홈 경기 전 경기를 온라인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이 그 두 번째 시리즈가 되겠네요. 뭐 PC 모바일 시청 다 가능하고요. 뭐 온도스포츠.tv, 페이스북 온도스포츠, 유튜브의 온도스포츠 채널,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 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생중계 후에 또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VOD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7일 8일 오후 5시 경기네요. 한 4시 50분쯤 중계방송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0월 8일과 9일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2연전으로 만납니다. 야, 지금 리그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에요. 오늘 사할린이 하이원을 꺾고 1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 두 팀이 1, 2위가 됩니다.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빅매치가 됐죠. 왜냐하면 크레인즈가 급격하게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예, 아주 적절한 타이밍,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만들어준 빅매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러시아 원정이기도 하고 크레인즈가 지금 사실 사할린을 상대로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전 별로 없거든요. 기록에 나오는데요. 사할린이 아시아리그 이제 4년째잖아요. 크레인즈에게는 항상 킬러였습니다. 지금 지난 시즌에도 6전 6승이에요. 사할린이 3년 동안의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서 사할린이 크레인즈전 성적이 21전 19승 2패. 19승 중에 15승이 정규 승리. 크레인즈가 사할린한테 많이 고전했네요. 예, 뭐 거의 뭐 사할린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해석이 될 정도로 사할린 상대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사실 상위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일본 팀들과의 비교에서도 유난히 뒤처지는 상대 전적이에요. 그렇죠. 뭐 이번에 사실 오늘 사할린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크레인즈전까지 두 경기를 다 잡아버리면 사할린이 진짜 26포인트까지 아주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까지도 완성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을 벌 수 있을 때 이제 상대 전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팀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을 최소한 5점을 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할 것 같고요.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도 지금 잡아야 어쨌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좋은 분위기는 끝까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골리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노우의 골리가 두 경기를 다 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노우의 골리가 사할린의 맹공을 확실하게 버텨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할린과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시리즈. 우에노 히로키 선수는 통산 200도움에 3도움을 남겨놓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득점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뭐 이번 시리즈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리그 이번 주 경기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아시아리그 소식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일본 팀들이 새로운 대회를 함께 한다는 소식이 떴어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재팬컵이라는 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2018년 1월 6일부터 2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 되겠고요. 그렇죠. 참가팀은 오지글스, 도크 프리블레이즈, 니코 아이스벅스, 일본 재즈 크레인즈, 아시아리그 출전 중인 일본 4팀입니다. 장소는 뭐 이 4팀의 홈 지역을 비롯해서 도쿄, 삿포로, 구마모토까지 총 7곳이네요.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이번에 올림픽 브레이크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사실 시즌이 단축 시즌인 것도 올림픽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두 달의 기간을 일본 팀들 내부끼리 좀 뭐 붙는다. 그리고 그때 뭐 시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 팀들끼리 조금 더 매치를 갖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이제 성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홈어웨이 방식으로 6번씩 6라운드.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경기입니다. 그러면 팀당 18경기씩을 치릅니다. 예, 지금 24경기 시즌인데 18경기를 추가로 지금 두 달 동안 갖는다는 의미고요. 일정이 사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리그전을 그냥 꾸준히 한다. 거의 매주 이제 경기가 있는 거예요. 한 2경기씩.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경기 감각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걸 한다고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우린 전일본 선수권 대회 이거를 또 올해도 여전히 이 팀들이 다 참가를 할 거고요. 예. 전일본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15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 팀들끼리 올 시즌은 상당히 많이 맞붙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정규 시즌보다 더 많이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올림픽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1월, 2월에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일본 4팀이 뭐 일단 재팬컵 18경기. 그래서 정규리그 아시아리그 28경기, 18경기 하면은 이제 46경기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의 뭐 지난 시즌 아시아리그 비슷하게. 정규리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1월, 2월에 일본 팀들도 전 일본 선수권 대회까지 일단 예정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동향이고요.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그렇다면 국내 세 팀은 과연 1, 2월 동안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국가대표팀 일정이 있겠죠. 그렇죠. 1월, 2월은 올림픽이 네. 있으니까. 근데 뭐 안양알라 하이원 대명킬러 웨일즈에는 비국가대표 선수들 또 외국인 선수들까지 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선수들은 1월, 2월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 돼요. 물론 팀들이 다 이 부분을 생각을 다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연습 같은 거를 그래서 하겠죠. 뭐 어떻게든 연습을 하고 할 텐데 일본이랑 비교하면 사실 좀 많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일본 팀들은 뭐 저 시점은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난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뭐 플레이오프 갈 팀들은 뭐 가고 떨어진 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일본 팀들 중에서는. 어쨌든 일본 팀들은 실전 경기 감각을 1, 2월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정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당장 플레이오프에 3월에 딱 접어들었을 때부터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경기 감각 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한 2달 동안 또 호흡을 안 맞추다가 3월에 또 갑자기 다시 호흡을 맞추려면은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다시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리셋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일단 예상되는 거는 뭐 늘 해오던 전국 종합선수권 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11월에 매년 개최가 돼 왔어요. 그렇죠. 일단 올해도 뭐 아시아리가 없는 브레이크 기간이 있으니까 뭐 그 기간에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종합선수권 대회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근데 뭐 대학 팀들 상무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을 것 이해관계가 쉽지가 같아요. 않아요. 예, 서로 조율하는 게. 뭐 종합선수권 대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경기 수가 너무 적잖아요. 뭐 팀당 한 3경기에서 6경기에 불과했었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지금 세 팀도 뭔가 다른 뭐 코리아컵이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열어도 조금은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뭐 우리나라도 코리안컵을 연다고 가정을 해도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다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일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제 전력을 그대로 2달을 돌리는데 우리 같은 팀 경우에는 반쪽 전력으로. 그렇죠. 반쪽 네. 전력이고 오히려 많이 약해진 전력을 2달을 돌려면 어쨌든 다시 돌아온 선수들과의 그런 뭐랄까 호흡성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뭐 그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에서 또 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본 팀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싶네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뭐 우리나라 상황의 그림은 1, 2월에 국내 세 팀이 뭐 상무라든지 그렇죠. 뭐 대학 팀들과의 연습 예. 경기, 뭐 평가전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떠한 형식이든지 우리나라 세 팀도 이 비국가대표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리가 아이스하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116회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3주간의 미국 전지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6차례 평가전을 했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좋지 않았네요. 6전 6패. 무득점 경기가 4번이 있었고요. 승리 소식은 없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역시 미국이 대학 팀들이라지만 세긴 센가 봐요. 여자 하키 하면 사실 미국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강국이기도 하고 강팀이기도 한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사실 너무 좋지 않은 성적임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진 경기 같은 거 스코어 시트를 봐도 슈팅을 10개도 못 때린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3게임 이상입니다. 예. 그 정도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이런 팀이 사실 이렇게 진다 이렇게 완패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선수들이 이 경기들에서 좀 느낀 바가 있고 개선점을 많이 찾았겠죠. 뭐 그런 부분이 많았다면 다행이지만 결과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임은 사실입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세계 선수권에서 만났던 웬만한 어느 나라 국가대표팀보다 미국 대학팀들이 훨씬 센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강팀을 상대로 분명히 얻은 것은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돌아와서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7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10월 1일 일요일에 개막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펼쳐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예고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대학교 5팀과 상무까지 총 6팀이 풀 리그로 펼쳐지게 되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 하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동 아이스링크 가시면 또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시간이 좀 들쭉날쭉하니까 시간 부분만 좀 확인을 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 네, 주로 이제 오후 3시, 오후 6시 경기네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있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저희 쪽에서도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벌써 뭐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그렇기 예.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좀 연휴 기간에 하키를 보고 싶은데 좀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온라인으로 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연전의 116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 김태범 둘이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박힘찬 PD가 돌아올 것 같고요. 손상우 기자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연휴가 긴데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연휴 거의 뭐 마치고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현숙 기자님 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예, 없습니다. 키만 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뭐 또 일도 하고 그러겠죠. 네, 이번 주 또 NHL 개막하니까 볼 경기들은 더 많아지고 하키 팬 여러분들은 뭐 연휴도 연휴인데 또 하키 보시는 것도 바쁘실 것 같네요. 다음 주에 117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비롯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116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